안녕하세요. 저는 한글로 언어인지학습연구소 소장, 마디느린 아이 말문을 여는 법 작가 김혜승 소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언어 발달 돕기라는 강의로 주제로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게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녀의 언어 발달 돕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언어 발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언어 발달을 한 아이의 1년 주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언어 폭발기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두 언어 폭발기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아이가 첫 낱말을 시작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폭발적으로 어휘가 늘어나는 시기가 한 번쯤은 있는데요. 이러한 언어 폭발기는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양이 많아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 어휘 폭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 조금 더 문장으로 살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언어 발달 과정을 이렇게 0에서 12개월, 이제 1년 단위로 살펴보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점차 제스처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제 주세요 하고 뭐 이리 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어, 생리적 발성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모음과 자음의 옹알이들이 시작되고요. 한낱말 표현이 시작되는 시기지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첫낱말을 시작하는데요. 가족의 이름을 이해하고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하면서 흥얼거리고 흥이 막 절로 나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밥 먹을까? 하면 응, 뭐 갈까? 나갈까? 하면 응, 뭐 이거 줄까? 아이? 하고 이제 예, 아니요 질문을 이제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죠. 뭐 누구 하면서 또 어른들의 말하는 걸 굉장히 흉내내는 걸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이제 대화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휘 폭발기라는 게 이 12개월에서 24개월, 16개월에서 24개월에 나타나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이거, 여기 이런 대명사 표현을 굉장히 많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의 표현들을 이거 하고 이제 좀 찍고 다니고 이제 간단한 의문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뭐야, 이거 뭐야 하고 질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4개월이 이제 지나고 36개월, 이제 만 3세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질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을 아이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먹었어, 갔어 하고 이제 그 과거 시제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문장으로 말하는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어절 이상의 문장도 잘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 시기에서는 조금 문법적 오류가 있긴 있어요. 뭐 곰이가, 뭐 삼촌이가, 뭐 선생님이가 이런 식으로 이가 표현이 조금 나온다든지 그랬다요 하면서 조금 문법적 오류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회적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만 3세가 지나고 만 4세 요 사이에는 굉장히 언어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그 물건의 기능을 잘 이해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3가지 이상의 지시를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그런 심부름을 잘 시켰을 때 아이들이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과거라는 거를 잘 인식하고 미래를 또 인식할 수 있어서 점차 시간 순서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정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안 부정어, 못 부정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의문사 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경험을 순서대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요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발화 명료도라는 거를 증가하게 돼요. 발화 명료도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명료도라고 하는데요. 뭐 만약에 아이들이 뭐 나 사탕 뜯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 사탕 싫어라고 잘 알아들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명료도인데 이제 요럴 때에도 발화 명료도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노래 가사를 외워서 정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동요들을 애들이 많이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48개월에서 60개월, 요 만 4세에서 만 5세, 요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복잡한 문장 길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만 3세 이후부터는 그림책 같은 거를 많이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숫자 세기랑 수량, 요런 이제 수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문법적인 오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명 등 고유 명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말에 우리 춘천에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아, 춘천 이런 아, 내가 놀러 갈 곳의 이름이 춘천이구나 하고 그런 이제 지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요. 조음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져서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음은 아이들의 발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 되면은 어른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5세에서 만 6세, 이제 학교 가기 직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인지적 개념을 이해하고 고급 어휘가 늘어나서 조금 더 이제 학습을 위한 어휘들을 좀 학습할 준비가 되죠. 그리고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한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복잡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성인들과 소통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못된 문법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만 6세 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자, 앞서서는 저희가 언어 발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자극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구상해 봤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Q&A 형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자극을 할 때는 양적 자극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질적 자극을 생각할 수 있죠. 양적 자극은 그야말로 이제 많이 자극을 주는 것이고 질적 자극은 적재적소에 잘 이제 자극해 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제 양적 자극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은 많이 말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요 질문하고 또 말을 하도록 계속 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조금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또 하나는 유튜브 미디어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구성해 봤고요. 질적 자극에서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과연 좋으느냐, 그리고 언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으냐, 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칭찬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이제 많이 말해주면 도움이 되느냐? 정답은 네, 많이, 많이 말해주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내성적인 엄마다, 아빠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언어 발달이 느리냐? 이렇게 또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질문은 또 답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자극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어적 발화 양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하고 반응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쉴 새 없이 엄마가 계속 떠들고, 쉴 새 없이 아빠가 계속 떠들다고 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피지 못하는 의사소통은 결코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내성적이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의 관심과 요구, 반응에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춰줘서 적재적소에 잘 반응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색연필이나 뭐 스케치북 이렇게 그림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손에 닿지 않는 상황에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부모는 이제 짜증을 내는 이유는 잘 모르지고 그냥 울지 마, 왜 그래? 하고 그냥 호통을 치고 뭐 간식 먹을래? 배고파서 그래? 핸드폰 할까? 하고 심심해? 하고 다른 것들로 이제 전화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있고요. 이제 B 부모는 아이가 가르치는 쪽을 보고 색연필하고 스케치북 그냥 아이한테 주고 이제 아이의 그 요구만 그냥 바로 이제 만족해주는 부모님이 있고요. 이제 C 부모는 왜 울고 있어? 하고 그런 상황을 물어보고 이제 아이의 그런 어떤 눈빛이라든지 가리키는 곳이라든지 보고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필요하구나. 하고 이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꺼내주세요 하고 아이가 해야 할 말을 잘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부터는 울지 말고 말로 표현할 것을 조금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일단 우리가 굉장히 제일 바람직한 부모님은 C 부모의 경우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 울고 있을 때 또 아이들이 좀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원하는 거 생각만 하고 바로 응당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짜증부터 내거든요. 그래서 C 부모와 같이 이제 물어보고 상황을 파악해주고 이제 아이가 해야 할 말 뭐랑 뭐 주세요 하고 얘기를 말로 좀 시켜보시고 그렇게 유도해주고 다음부터는 말로 해줘야 되고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하도록 계속 시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 아이한테 무언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드시 말로 요구하는 거는 습관 들이셔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은 조금 이제 계속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압적인 소통을 좀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조건 뭐 이거 하면 이렇게 줄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소통을 하면 나중에는 또 아이가 되려 그것들을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요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강압적인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 상황을 좀 모면하고 회피하고 그런 이제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한테 식탁이라는 어휘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 1번에서는 아이한테 그런 플래시카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식탁이라는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자, 이거 식탁이야. 식탁 해봐. 식탁에서 밥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상황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실제 식탁을 가리키면서 식탁, 저기 식탁에서 밥 먹는 거야 라고 말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상황은 진짜 밥 시간에 이제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고 식탁 가서 밥 먹자, 식탁에 가볼까? 이제 식탁하고 얘기를 하며 언어적 자극을 주면서 어디서 밥 먹지? 하고 질문하고 아이한테 좀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상황이 제일 어, 좋은 상황이겠죠. 앞서서 제가 자연스러운 상황, 기능적인 상황을 조금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연학습을 또 잘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아이랑 질적으로 뭐 양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언어의 그런 세세한 자극 방법은 당연히 연령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절한 칭찬을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유튜브, 미디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가장 큰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합의된 의견을 이끌으셔가지고 조금 아이 유튜브나 미디어 조절하는데 조금 통일성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이들한테는 미디어 노출, 유튜브 이런 시간들을 최소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적이고 이렇게 되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강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뿐이어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자극이 되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좀 손쉽게 미디어를 좀 많이 노출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식사 시간대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외식할 때 너무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어떤 이제 아이패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미디어를 제시해 주시는데 식사 시간에는 사실 외식이건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건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그 시간에 내가 뭘 먹고 있구나. 아, 이런 씹는 느낌이 나는구나. 아, 이 맛이 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잘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저작 활동이라고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요. 먹는 그 씹는 자체를 저작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은 이 구강 근육 미세 협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운동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좋은 발달, 바른 발달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기관이 구강이기 때문에 저작하는 거에 아이들한테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셔야 돼요. 많이 씹고 뭔가 느끼고 이제 많이 협응하는 아이들일수록 발음의 명료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저작 활동할 때에는 반드시 미디어 유출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디어 유출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가 적당하고 1일 최대 1시간 이상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아이가 혼자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아이랑 같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대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 혼자 보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요. 또 반복적이고 단순한 영상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연령 불문하고 식사 시간에는 절대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5세 이후에는 어린이 영화관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뮤지컬을 관람하시거나 연극을 보시거나 이런 다양한 그 채널의 그런 다양한 매개체의 미디어를 문화 공연들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복잡한 문장이 당연히 좋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연령이 어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단순한 문장을 얘기를 해주어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어른들은 아이의 말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가 문법적으로 오류를 보일 때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수정하여서 대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가 나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너한테 주셨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아이가 양말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정말 예쁜 분홍색 양말이 있네. 이렇게 또 정보를 더 추가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 말보다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얘기하시거나 조금 더 정보가 잘 담긴 그런 문장을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명사 대 동사, 형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한테 어휘가 좀 부족해요. 어휘 학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휘를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러면 뭐 플래시카드를 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명사학습은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면 더 많은 양을 스스로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 초기에서는 명사를 강조하지 않고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이런 이제 동사, 형용사, 서술 형태를 조금 더 풍부하게 아이들한테 자극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언어의 그 기능적 영역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폐쇄형 질문, 이렇게 하나 질문을 예를 들 수 있고, 개방형 질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폐쇄형 질문은 아이가 그냥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단답식 질문, 뭐 먹었어? 그랬어? 하는 예, 아니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폐쇄형. 어떤 이제 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요. 개방형 질문은 뭐 왜, 어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이제 사용해서 아이들의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더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그래도 문장을 얘기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뭐 그랬어, 저랬어 하고 아이들의 그 답을 짧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불러일으켜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고 또 무조건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은 또 아이들이 몰라 몰라 하고 또 회피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섞으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감정하고 정서를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성공적인 의사활동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경청하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정적인 대화자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서로를 공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뭐 대답을 안 하고 몰라 아니면 회피해버리거나 이제 생각 안 나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겪었던 일들을 또 다시 회상해서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루를 또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오늘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아빠는 오늘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루를 쭉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듣다가 그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근데 있잖아 엄마 나 유치원에서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조금 더 스토리를 조금 모델링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는 그런 소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황적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하고 인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고 그 잘 기억한 저장된 기억은 다시금 회상해서 다시 얘기하는 걸 더 많이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그 상황과 반응 기회를 강조해 주었어요. 그러면 언제 언어를 자극해 줘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 언어 치료를 다니는 그런 친구가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정만큼은 다 모든 시간이 언어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처럼 이제 뭐 선생님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되게 재미없어 하고 흥미를 잃게 하고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하루에 일어나는 그 가정 내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누구야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오늘 날씨가 어떻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는 조금 바쁜 시간이어서 정말 한가롭게 대화할 시간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오늘 일어나야 할 그런 오늘 있을 일정 같은 것들은 반드시 얘기해주고 좀 하루를 얘기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원 후에는 뭐 어떤 간식을 먹을지 어디에서 뭘 할지 그런 결정한다든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고 또 뭐 저녁이 되면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책 읽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언어 자극 시간으로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가끔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랑 소통하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에 관한 반응, 아이에 관한 관심을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언어 자극을 주려고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일관된 양육 태도와 또 일관된 훈육은 아주 필수적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공부도 하시고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좀 실제적으로 할 때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것들이 양육과 훈육일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해야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훌륭한 언어 자극 양육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또 앞에 이제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칭찬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뭐 부담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좀 그 칭찬을 정말 내가 잘해서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칭찬하는 칭찬은 아이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칭찬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칭찬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제 뭘 잘했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아까 너 너무 잘했어 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칭찬하는 것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즉시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그냥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못 어려워했었는데 지금 되게 성공해서 너무 잘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누구보다 잘했어. 뭐, 걔보다는 훨씬 잘하네. 이런 비교하는 칭찬은 절대, 절대 금지합니다. 저희도 왜 어릴 때, 누구는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누구보다 훨씬 잘했어. 이런 얘기는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과주의 칭찬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승패를 못 받아들이고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보다는 이 과정 중에서 너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적 칭찬과 더불어서 제스처, 스킨십 이런 걸 함께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 최고 하면서 이렇게 최고 엄지척을 하는데 가끔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쌍최고 막 잘했다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막 제스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 굉장히 뿌듯해 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화이팅하고 안아주는 이런 제스처나 스킨십을 같이 강조해 주시는 게 애정도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의 자발성을 주목을 하고 그 자발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계속 뭔가, 나 이거 해줘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와, 스스로 잘하다니, 스스로 시작하다니 너무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엄마 아빠와 아이들 간에 서로 장점을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져주어서 서로의 장점을 좀 더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칭찬, 이런 칭찬은 아이의 의지와 재능을 더 키워주고요.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칭찬을 많이 하는 집은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간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니 꼭 칭찬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는 그런 이제 언어 자극에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이제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이제 친구들한테, 어머님들한테 그림책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림책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책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왜 읽어줘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많이 잘 읽어주시는데 또 어떤 부모님은 좀 아이가 책을 안 좋아해요. 제가 읽어주려면 도망가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조금 더 밀접하게 생활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책은 아이의 언어랑 인지 발달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매개체예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휘 학습을 잘 할 수 있고요. 문법 구조, 구문의 발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도와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간접적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이야기의 구조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능력들을 발달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듣기 이해력을 굉장히 돕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이 듣기를 쭉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언어 발달에도 좋고 학습에서도 기초가 되어서 꼭 그림책은 100번 많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잘 불러일으켜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림에만 집중을 하다가 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건 무슨 글자야 하고 그럼 활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꼭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언제부터 읽어줘야 되느냐?
그걸 많이 또 질문하시는데요. 어, 아기 때 우리가 초점부부터 시작하죠. 초점북, 팝업북, 그리고 또 이제 좀 연령이 지나면 생활동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책은 재미있다. 책은 놀잇감이다. 책은 굉장히 뭔가 흥미롭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려면 정말 더 어린 시기부터 접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어린 시기에 책을 잘 읽어주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좀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재밌게 읽어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책을 볼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잠자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 혼자 읽혀도 되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보통 만 5세 전후로 한글 학습이 좀 이루어지죠. 한글을 빨리 습득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더 조금 이른 나이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많이 좀 혼자 보게 하면 될까요? 아, 좀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유창하게 읽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유창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읽기 이해가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듣는 즐거움이 조금 더 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창하게 읽어낸다 하더라도 듣기의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아이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많이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 여- 어리면 어릴수록 좀 생활과 밀접한 그림책,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림책을 선택하여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학령 전기 시기에는 다양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학령기가 조금 가까울수록 뭐 6세, 7세 이럴 때에는 조금 뭐 자연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이런 그런 설명글도 좀 읽어주시는 거 좋고 또 이야기책은 계속 스토리가 있는 책은 계속 접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학령기에 접어든 친구들이라고 하면 약간의 철학적인 그림책이나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을 함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식 책 읽기라는 거를 조금 더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언어 발달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언어 지연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언어 지연을 보인다라고 조금 의심할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만약에 아이가 조금 얼굴 표정이 다양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주 짜증을 내면서 울거나 또 공격적인 행동.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뭐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막 깨물거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욕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이 좀 많은 친구들은 언어 지연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 마주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 자기 이름에 뭐 어떨 땐 반응한 것 같은데 좀 잘 반응하지 않는 비일관적으로 좀 반응하는 경우도 언어 지연을 보일 수 있고요.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특정 물건이나 행동을 집착하는 경우도 언어 지연을 보이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잘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또 장기간의 미디어 노출을 된 친구들도 언어 지연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학대와 방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그런 이제 좀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좀 언어적인 지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근육 발달이 지연이 되거나 영유아 검진 결과 이제 추적 검사 요망 또는 심화 평가 권고 요렇게 또 검사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언어 지연을 보일 수 있어요. 또 공식 검사 결과 조금 또래 수준보다 3개월, 6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 아니면 백분위 수가 25% 이하다. 이럴 때는 분명한 지연이 보이는 게 분명하고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행동이 좀 어려운 친구, 또 제한된 관심, 또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게 말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뭔가 공통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언어 지연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발음에 어려운 경우, 그래서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도 이제 지연이 보일 수 있고, 또 인지 발달이 더딘 경우나 말을 더듬는 경우, 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한글 학습이 어려운 경우도 이제 좀 언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 검진 건강 검진을 잘 받아보시고 발달 사항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의 아주 객관적인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 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들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언어 지연으로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성이 아주 급격히 증가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들은 뭐 영유아 검진 기관, 뭐 소아정신과 등의 병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뭐 종합복지관이나 사설언어치료기관, 발달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지금 그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지금 하나가 지금 와 있는데요. 네, 일단 30개월 여아인데 24개월에 5개 정도의 단어만 말할 수 있고 거의 모음 소리만 냈습니다. 최근에는 1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고 여러 자음 소리를 내고 말소리의 높낮이를 따라합니다. 언어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24개월에 5개, 뭐, 5개라고 하면 뭐, 엄마, 아빠, 맘마, 밥, 까까 이런 정도이겠지요. 그리고 모음 소리는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일단은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용 언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언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제스처를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고, 뭐 만약에 이제 주세요, 뭐 이제 뭐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최고, 뭐 뽀뽀, 안아줘, 이렇게 좀 제스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스처를 조금 목록을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한테 좀 노래도 좀 그런 기본적인 노래 같은 것들을 많이 불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뭐 하자, 어디 가자 하고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잘 알아듣고 응 하면서 행동으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재미있게 소통해 주시고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언어평가는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집에서는, 아이랑 그런 차량놀이, 뭐, 지금 24개월이라고 하면은 그런 뭐, 그런 감각놀이 같은 거 있죠. 뭐 두부를 같이 깨고 뭐 미역을 만지고 뭐 이제 이런 좀 집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그런 감각 언어 활동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교육 질문을 나오셨는데요. 어, 제가 조금 이제 어, 언어 발달이 그래도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래도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뭐, 만약에 만 3세가 지나고, 이제, 언어에 굉장히 그래도 어려움이 없이 주고받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만 3세 이후로는 뭐, 이제 좀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만 3세 지나고 좀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조금 그 표현력이라든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국어 그, 언어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고, 이제 뭐, 잘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미 위주의 그런 놀이 형식의 뭐 아니면 음악형 뭐 어떤 활동 위주로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네. 네. 정말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5살 남아인데 평상시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쓰는 어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소리를 치거나 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혹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나의 정서와 감정 조절, 그리고 그 상황에 표현하는 거를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제 평상시 대화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뭐 하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조절하기가 어렵고,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났는지 그 표현하기보다는 막 때를 쓰는 경우는 아마도 조금 더,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더 시켜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났을 때 나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걸 아이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약간 정서 조절이나 행동에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 네. 6세 여아인데 발음이 부정확한 편이고 정확한 단어나 발음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요. 어, 일단은 아이들한테 그 발음이 안 좋을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을 한번 들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아이가 발음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직접적인 피드백보다는 정확하게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가 사실 6세 정도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좀 더 잘 말하는데, 나는 발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좀 인식할 수도 있는 나이여가지고, 조금, 그냥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들려주었는데, 아이가 잘 따라한다 하면, 그냥 잘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발음이 계속 일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좀 훈련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7세 남아? 네. 리을 발음과 이중모음이 잘 안 되는데 연습으로 좋아질까요? 네. 어, 7세 남아 리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요. 이 리을은 7세 이전에 그 6세 정도 됐을 때 완성이 되어야 되는 음소여서요. 또 특히나 이중모음이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친구는 음운에 조금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리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집에서 그냥 연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세라고 하면은 이건 좋은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5세라고 하면은 언어 치료를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7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지금 현재 좀 추가적인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누리 포털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장님께 부탁드려서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가 더 네, 올랐는데 하나만 좀 더 보고 네,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 6세 여아이고, 만 5세부터 말을 더듬는 것이 시작되었고, 네, 머리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네, 말더듬이요. 만 6세이면은 아이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더듬 치료에서는 아이 스스로가 말 더듬는 걸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하고 있느냐가 또 되게 관건이고요. 근데 만 6세라고 하면은 본인도 아마 불편함을 인지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유창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가 뭔가 말을 하면서 계속 자기 귀로 자기 말을 들으면서 또 안 좋은 피드백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6세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그 나의 말더듬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는데 뭐 그냥 단순히 하고 감투사가 많은 정도의 비유창성이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 더듬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어떤 때는,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말 더듬을 탈출해 보려고 어떤 제스처를 사용한다든지, 뭐 눈을 이렇게 깜빡인다든지, 하고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다른 부수적인 행동이 같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더듬은 또 어떤 조금 더 신경학적인 요인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바로 뭐 기다린다고 해서 딱 자연스럽게 잘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만 6세라고 하고 또 자기가 인지하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 보기에도 힘들어한다 하면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더듬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귀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비유창 어느 정도의 하면서 하는 것들을 좀 계속 거슬려서 그걸 이렇게 인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더듬는 양상이나 그 어떤 부수적인 행동이 같이 있는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